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우울증 그림으로 치유하며 안사인 2주 후에는 서화의 세계에 몰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산양제는 경기도 안산이 아니라 이제 서울에 있는 처남 유경종의 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그러면 잠시 세를 들어 살았던 건데요. 25세, 우리가 16세 때 이제 그 2인자의 난이 발생을 했으니까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남들은 과거 시험 보고 또 출사도 하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해서 강세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에 흥미를 붙여서 스스로 즐길 뿐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하는 서재에다가 산수 그림을 넣고 그 마음의 거리두기 또 정치적 거리두기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보입니다. 이 방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저희 시골에 있는 방의 모습인데, 예, 사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있는 첨제라고 쓴 그림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명나라 화가였던 심주의 그림을 모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또 여기다가 하나 더 떠서 표암은 검은고를 굉장히 잘 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당시 성호 이익 선생이라고 하는 실학의 대가가 있었는데요. 성호 선생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맹유라고 아주 그 똑똑하기로 말로 못하는 그런 인재였는데 사실은 성호 선생보다 앞서서 이맹유도 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맹유가 위독할 때 성호 선생은 표암을 불러서 신방곡을 연주해 달라고 하고 그 위로를 할 만큼 표암 선생은 검은고도 잘 연주했는데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 음악을 연주하며 자기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입소문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산으로 오게 되니까 이미 이제 세상에서는 표암의 그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늘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산수 그림을 그려달라, 어떤 사람은 꽃그림, 풀그림,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기물을 그려달라고 해서 어떨 때는 솔직히 이제 자기 솔직한 고백이 있는데 좀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유수라는 분은 누군가 하면 표암의 사촌 처남격에 해당되는 인물인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 안산이 이제 처남이 처가였던 근거지였어요. 이 처가는 사실은 남이 명족이라고 했지만 그 선대로 올라가면 선조 때 소위 말해서 부마를 지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도 안산에 어느 정도의 농토가 있고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표암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안산으로 내려가는데 이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표암은 또 무엇에 뛰어났느냐? 서화를 잘하니까 이 전각을 또 잘했던 모양입니다. 보통 서화가들이 전각을 잘하는 것까지는 말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이 이연환이라는 분이 쓴 서마잡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세상인들 봉황 같은 사람 없으랴라는 책으로도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표암은 완전히 이 돌을 가지고 도장을 새기는데 아주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경기도 안산에 가면 성호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표암의 처가였던 진주유 씨 집안에서 기증했던 그런 그 도장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거의 표암이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진주유 씨가에 전해지는 그런 현정승집도라고 하는 그림 속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도장처럼 다양한 무늬의 도장도 새겨졌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표암은 이 거리두기의 시간 속에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또 타인을 위해서 그려주고 또 자기 어떤 습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림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각의 세계에 빠져들고 해서 예술의 심취했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자, 얼마 전에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엄청 큰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줄 만큼 거대한 작품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디테일의 대가라고 하죠. 표암 역시도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 문집을 보면서 느꼈고, 최근에는 이제 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표암의 관찰들을 이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주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는데, 표암요구에 보면은 그의 어떤 예술적 감성으로 어떤 자연과 사물, 그 다음에 어떤 색감을 굉장히 관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수묵이 사실은 검은 묵의 어떤 세계가 색감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뭐 사실 다른 색감들도 많이 있지만 서양의 색감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동양의 먹으로 상징되는 색감들이 많은데, 표암의 경우에는 녹화원기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푸른 산 그러죠. 예, 강을 표현할 때 푸른 강 이러죠. 배추를 보면은 푸른 배추 그렇게 얘기하죠. 또 옥을 보면 푸른 옥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푸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인들이 그 어휘를 고를 때도 조금 더 섬세하게 고르지 않고 이제 이 청산, 벽옥, 창공, 치옥벽체, 치옥벽체는 국립 고궁박물관에 있는 서태후가 좋아했다고 하는 그런 옥의 일종이죠. 아주 이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푸를청, 푸를벽, 푸를창, 푸를치, 다 푸를치라고 하는데 그 색감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암은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색감이 있는 그런 그 그림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앞으로 잠시 가보면 표암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 집에서 이제 이렇게 편안히 있다 보니까 우연히 산수를 보게 된 거예요. 산수를 보니까 그 산수에는 그냥 저런 푸른색으로 설명할 수 없고, 풀을 창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풀을 벽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풀을 치로 설명할 수 없는 록, 그죠? 아주 우리 봄에 피어나는 그 초록의 어떤 느낌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거는 록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인들 중에서 이렇게 색감에 접근한 인물은 드물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대부 남성들은 대부분 이 색감을 주로 이제 무딜 수밖에 없었는데, 표암은 이런 색감을 소환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작품에 투영하기도 했고요. 이 소위 말해서 화조도 그 그림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화조라기보다는 화충, 꽃과 벌레들을 그린 그림인데요. 마치 여성의 감수성, 도시의 어떤 세련됨이 느껴지는 그런 감수성을 여기에 잘 담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랭이꽃, 모랑꽃, 붓꽃, 봉숭아, 복숭아꽃 등,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비, 풍뎅이 등 여러 이 섬세한 관찰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래서 기존의 남성들의 어떤 영역의 어떤 확장, 그리고 색감의 확장, 이런 걸 통해서 그의 어떤 섬세한 관찰력, 그것은 이제 나중에 산수화를 표현해내는 기법에도 달라지게 되고, 사물을 바라보는데도 그냥 모든 사실을 기존 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리두기 과정에서 제일 그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한 실존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여기 뒤에 보면 서양의 화가 네덜란드에 있는 방고흐라는 분이 자화상을 제일 많이 그린 걸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자화상을 그린 분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 주제로 보고 있는 표암 강세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표암요구에도 드러나는데, 나는 수없이 이 자화상을 그렸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한 4개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암요구의 표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무렵에는
부인도 세상을 뜨고 1766년인데 많은 친구들이 이미 이제 60세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세상을 뜨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속 반추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거울을 쳐다봐야 되고 또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그는 예전 사람들은 이제 죽고 나면 그 묘지에다가 글을 줍니다. 묘지 앞에다가 이제 묘석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 관이 있는 그 아래다 묘지명이라고 하는 돌로 된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묘지명을 쓰는데 주로 타인이 써주는 게 많은데 그분은 내 묘지는 내가 쓴다 라고 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한 어떻게 보면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거리두기의 시간에 자기는 누구인가 자기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고 또 여기에도 이제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논평을 하는데 뭔가 하면은 얼굴에는 뭔가 세상과 실정과 떨어진 허술한 얼굴에다가 그렇지만 내 마음은 꽉 막힌 게 아니라 툭 트인 시원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이 평생에 내가 가진 것을 시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로 이 나라는 존재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없다 라는 구절에서 그의 어떤 고독과 울림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다만 한가할 때 이 시문을 통해서 나의 어떤 고고한 사태 그리고 아주 예스러운 마음을 담아내 본다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66년에 쓴 자서전에서도 남한테 나의 어떤 무덤에 들어갈 글씨 또 내 생애를 부탁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글로서 나의 삶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훗날 나의 이 글 이제 표암자지가 아주 길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글씨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게 되면 그 글의 일부분인데요. 이를 보게 되면 평생 내가 불우했음을 슬퍼하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어떤 위안과 연민과 자기 서사가 이 표옹자지라고 하는 자서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올해처럼 혼자 밥을 많이 먹어보고 혼자 많이 걸어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에서의 1년간의 시간은 특히 그러했었죠. 그런데 이 시간인 외로움의 시간인 동시에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표암 역시도 그 거리두기의 시간 속에 자화상과 자기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표암이라는 분을 서양 화법이라고 이제 결부시킬 수 있었던 그 매개가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표암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 소위 말해서 툭 트인 사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이제 사대부로서의 조선시대 사대부로서의 어떤 그 한계는 있었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쓴 편지에서 내가 죽고 나면 술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올리려고 하면은 쌀도 많이 필요하고 가난한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술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뭔가 근거 없이 속담이라든지 속설이라든지 이런 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합리성을 좀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약간 새로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안산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 앞서 성호 이익 선생을 얘기했지만 그의 주위에는 이제 그가 외로움 정치적으로는 소외되었지만 그와 비슷한 신세의 그런 인물들이 꽤 많이 존재하였고 그들이 하나의 학문적인 결속을 이루고 문학적인 동인, 예술적 동인을 이루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을 이제 기존에 알려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단원 김홍도라는 존재도 바로 이 경기도 안산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표암은 그곳에 있으면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호기심 천국처럼 뭐 안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안경에 대한 원리, 또는 서양금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서양금 연주법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문물을 연행을 통해서 보고 소위 말해서 관심은 가지지만 연주법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표암 역시도 이제 그림에 뛰어났던 인물이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이 서양금을 도면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연주를 해보기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천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 표암유구에는 서양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그 후대의 이야기지만 그 전부터 천리경이라든지 천상도, 소위 말해서 천문도, 그 다음에 월용도, 이러한 천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서양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계속 표출해 내면서 그것을 실제 그림에 적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미술책에 항상 등장하는 표암이 개성에 갔을 때 그렸던 그 송도 기행첩에 있던 내용인데요. 부인이 세상을 뜨고 나자 그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서 표암은 1756년 이후에 여러 곳을 이제 조금 방황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여행이라든지 문학적 동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요거를 가져온 것은 이제 그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고 그 부인을 잃은 상처를 이제 이런 기행을 통해서 표현해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가 원근법이라든지 명암법을 도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양화를 본 국내 학자들은, 지식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최근에 이제 이가완의 저작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가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서양화의 기본은 뭐 천지창조라든지 다양한 인물화에 있어서 명암법이라든지 원근법은 수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원리를 모르는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 눈동자를 거기 안료에 으깨 가지고 넣어서 저렇게 명암과 원근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완의 기록이 아주 흥미롭고, 그런 시점에서 표암의 이런 시도가 사실은 이가완보다 더 선배였으니까요, 남다르게 도가왔습니다. 그래서 영통도 앞에 있는 큰 돌의 어떤 모양, 그리고 왼쪽에 표암의 어떤 자기 스스로 쓴 논평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고요. 그 길 밑 그 바위 옆에 그 말을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소위 말해서 종이 있는 그 모습도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대응사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원근법이 잘 드러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표암이 이제 나중에 중국 연행을 1784년 이후부터 그의 노년에 한번 중국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때 중국의 천주당을 가서, 사실 천주당 안에는 이제 다양한 서양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표암이 내가 저걸 한번 저렇게 그려봤으면 하는, 내가 정말 저런 필력이 없다라는 게 너무 한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저것을 10,000분의 1이라도 저 서양화의 그런 그림들을 표현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그 노년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의 어떤 안산에서의 어떤 이런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어떤 틀에 고정되지 않고, 비록 자기가 거리두기 삶을 누리고 있지만 계속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에서 유래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문교육과 학생들도 정말 지금 우리 한문교육과에서는 이제 그 임용고사에서는 전국 최고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가끔씩 생각해 보면
이 학생들의 서로의 마음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예, 표암이 경기도 안산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삶 중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김홍도 및 제자 양성 및 후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스승을 만나는 자에 따라서 사실 그 제자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죠. 사실은 김홍도라는 걸출한 화가가 나오게 된 것은 저는 표암이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표암유구에는 보면 단원기라고 하여서 사실은 기라고 되어 있지만 단원 김홍도의 전기가 두 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단원 김홍도가 풍속화에서 정말 넘사벽이다, 정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최고의 거장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놨고, 파천왕이다, 소위 말해서 김사능 속화가 최고다, 김홍도는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칭찬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표암의 거리두기 삶이 시작되었던 안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표암의 아내는 여기 이제 표암 선생이 아내에 대해서 쓴 글에 보면 매일매일 다 사대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고 또 어울리다가도 조금 신분이 낮은 여왕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까이 지낸다고 타박을 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표암은 당시에 소위 중인들, 계층들, 그림을 잘 그렸던 예술가들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를 비롯해서 최북을 비롯해서 김현성 등 그림이나 글씨 분야에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과 서로 교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서로의 어떤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았던 거죠. 표암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해줬으면 당시에 김홍도가 별로 그 존재가 드러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풍속화는 특히 다른 산수화라든지 인물화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속하기 때문에 일단 인간의 민간의 모습들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풍속화에 대해서는 사대부들이 두 가지 시선이 강했습니다. 하나는 사대부가 다룰 영역이 아니다. 또 그래도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속되지만 사대부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시적 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표암의 경우에는 김홍도의 풍속화를 사실은 적극 후원하고 논평을 해주면서, 사실은 표암의 이 논평은 KS 마크를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만큼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김홍도가 더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행여풍속도 여기에도 다 위에 표암의 그림들이 그림에 대한 논평들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표암을 연구하게 된 것도 사실은 우연히 예전에 경복궁 안에 전시를 보러 갔는데 김홍도의 전시였는데 어떤 사람이 김홍도의 그림마다 표암의 논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암의 논평을 보고 이분은 누구지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표암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암의 거리두기의 삶이 없었다면 사실 또 뒤돌아서 보면 김홍도도 등장할 수 없었고 우리의 18세기 이 찬란한 그런 르네상스 같은 그런 문명도 없을 거라고 누가 얘기를 하였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